여러분,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는 좀 편히 살아야지. 그러나 정작 그 편함이라는 것에는 수많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늦게 후회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내어진 뒤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깨닫곤 하지요. 오늘 우리는 한 노인의 회고록 속에서 그 지혜의 시나리를 찾아보려 합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요즘은 자식보다 더 속삭이는 게 많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만 바보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 말 속에는 단순한 분노나 체념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의 침묵 속에서 다져진 깨달음이며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현대 노년의 자각입니다. 그리하여 이번 이야기는 단지 나이 들의 슬픔이 아닌 나이 들의 지혜와 진기, 관계와 거리, 그리고 삶의 산지에 대한 7가지 핵심 통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자는 마치 하나의 마음의 지도처럼 우리를 안내할 것이며 그 여정의 끝에는 지금보다 더 단단하고 자유로운 당신이 서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함께 나눌 7가지 삶의 두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용기. 퇴직금은 자식의 것이 아닌 나의 마지막 자산임을 인식하는 지혜. 친분은 줄고 고독은 늘어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 건강은 절대 타인의 손에 맡겨선 안 된다는 철학. 집착은 고통을 낳고 놓아야 비로소 평화가 온다는 진실. 노후의 외로움을 피하는 법은 사람보다 의미를 찾아가는 데 있다는 깨달음. 결국 남는 건 나 자신이라는 뼈아픈 진리. 이제 그 첫 번째 이야기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가족은 영원하지 않다. 이별을 먼저 연습해야 하는 이유. 가족은 영원할 거야. 이 말이 당신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다면 오늘부터는 조금씩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70 중반의 자녀에 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5명의 가장 가까운 가족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형님, 누님, 부모님, 그리고 그 누구보다 소중했던 아내까지. 그 마지막 이별이 벌써 10여 년 전의 일이지만 아직도 가끔은 문득 찾아오는 정막 속에서 그녀의 기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시절, 눈물은 간이 되었고 슬픔은 만나보려 갈라진 마음의 골짜기만 남았습니다. 죽음은 늘 우리 옆에 있었지만 준비되지 않은 이별은 늘 너무도 갑작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충격을 살아있는 동안 내내 껴안고 가야 하지요.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다. 이 단순하지만 무거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오래된 인연만 좇는 사람은 시들어 간다. 빙신되는 관계만이 삶을 움직인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떠난다. 이처럼 단순하고 평범한 문장이지만 막상 그 언젠가가 오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진단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별을 원하면 일이라 여긴 채 오늘을 허비합니다. 하지만 삶이란 돈의 그 끝을 향해 천천히 무너져가는 누각 같은 것, 지붕 위의 지화장처럼 누구도 먼저 끊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떠남을 미리 연습해야 합니다. 죽음이란 단지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남은 생의 전 과정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정신적 중심축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가 어느 날 불쑥 떠날 수도 있고 내가 먼저 한 발 앞서 그 세계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가능성을 단단히 받아들이는 자세야말로 노년의 진정한 철학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의 착각이 생깁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예전부터 나를 아는 사람들, 이들과의 관계가 전부다. 과연 그럴까요? 오래된 관계는 안락하지만 성장은 없다. 우리는 흔히 설현, 지연, 학연 등으로 얽힌 인연을 신뢰할 만한 관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는 신선함이 적고 매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공동나무에는 더 이상 꽃이 피지 않습니다. 가지는 굵고 튼튼하지만 열매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김순고라는 어느 사업가는 인간관계를 나무에 비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목에서 열매가 열리지 않듯 사람도 오랫동안 이어온 관계보다 최근 3년 내의 인연에서 열매를 맺을 확률이 더 높다. 이 말은 단순히 새 친구를 사귀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의 환역소, 자기 진화의 총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50대 이후 우리는 신체적으로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경직되기 쉽습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고민. 이 반복 속에서 사고는 점점 줄어들고 인생은 좁아집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의도적인 자극, 즉 새로운 만남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인연이 주는 선물은 뜻밖이다. 요즘은 생일 알림이 카카오톡을 통해 자동으로 뜹니다. 예전에는 학연 관계에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생일 선물 같은 것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최근 2에서 3년 사이에 SNS로 맺어진 사람들로부터 생일 축하드려요. 작지만 의미 있는 선물이다. 이런 뜻밖의 마음을 받곤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스치는 인연이라 여겼던 사람들이 때로는 나의 하루의 따뜻한 빛을 비추어주고 어느 순간은 내 마음을 크게 흔드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새로운 인연은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 정신의 지평을 넓히는 기운의 통로가 됩니다. 때론 책 한 권보다, 단연 하나보다 뜻밖의 인연 한 사람이 더 큰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지요. 신선한 만남이 뇌를 활성화시킨다. 50대는 신체의 노화보다도 사고의 정체가 더 무섭습니다. 늘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하지만 이야기하며 몇 년을 보냈다면 그건 이미 뇌가 경직되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뇌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낯선 자극, 새로운 사람, 생소한 대화에 자주 노출되는 것입니다. 오기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 말처럼 우리는 무수한 인연의 바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인연을 무심히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정성껏 돌보아 내 삶의 뿌리로 삼을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에도 일조 기간이 있다.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인연도 반연이 같을 때만 지속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엔 웃으며 함께했던 모임도 시간이 흐르면 각자의 삶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낯선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정이 아니라 놓아지는 것이 성숙입니다. 인연을 외모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함께하고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관계는 빛을 발합니다. 관계의 절은 변화한다. 울림없는 만남은 스쳐가는 인연일 뿐이다. 젊은 날 나는 스키를 좋아했다. 또 스키 스쿠버를 자주 다녔다. 스키와 바다를 사랑한 나날에는 같은 열정을 지닌 이들과 매주 같이 모였다. 함께 웃었고 함께 몸을 던졌으며 함께 계절을 기억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 취미를 놓자 그들과의 관계도 눈 녹듯 사라졌다. 억지로 끌어가지 않아도 자연스레 흩어지는 인간. 그것이 때로는 더 아름답기도 하다. 이처럼 공통된 관심이 사라졌을까? 남는 건 오직 침묵뿐이다. 그 침묵이 고요한 트만이 될 수도 있고 의미 없는 공허함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스스로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누구를 왜 만나고 있는가? 이 만남은 내 삶을 올린다. 아니면 내 시간을 잠식하고 있다. 법정 스님이 남긴 문장. 법정 스님은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늙음도 죽음도 아니다.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녹슨 삶이다.
이 말씀은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녹슨 삶이란 어떤 것인가? 늘 같은 사람, 같은 대화, 같은 술잔, 같은 불평 속에서 자신이 늙어간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이다. 한때는 유쾌했지만 지금은 무의미 재직 모이며 기계적으로 출석하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자기 인생의 외면이자 반지이다. 진정한 만남은 영혼의 진동이다. 만남이란 단지 얼굴을 맞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만남은 성의 마음이 울리는 것, 영혼의 진동이 오가는 것입니다. 즐거움은 있지만 울림이 없다면 그 만남은 텅 빈 웃음 속에 무너지는 공허함일 뿐입니다. 사람은 만남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러나 만남의 질이 낮아지면 삶의 깊이도 그만큼 얕아지고 맙니다. 늘 마주하는 사람은 긴장을 주지 않습니다. 늘 같은 방식의 대화는 새로운 사고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이 들수록 의식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3등 음식처럼 만남도 다양해야 한다. 한 가지 반찬만 계속 먹으면 금세 물리듯이 사람 관계도 다양하지 않으면 삶은 쉽게 식상해지고 맙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후반기에는 단순한 침묵은 줄이고 나를 성장시키는 혹은 나의 관심 분야에 스며드는 인연을 넓혀야 할 때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하루를 채워주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당신의 정신을 썩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의미 없는 만남은 삶을 갉아먹는 침묵이 되지만 진실된 만남은 삶의 균형을 세우는 등불이 됩니다. 후속 이야기 2부. 그러나 사람과의 만남보다 먼저 만나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의 몸과 외모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스스로를 방치하게 만들며 몸을 돌보는 태도가 곧 삶을 존중하는 차라든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외모는 사치가 아니다. 몸을 돌보는 태도는 삶을 존중하는 방식이다. 노년기에 들어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외모가 무슨 소용이다. 그냥 편한 게 최고지.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외모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내 삶을 돌보지 않는다는 의미와 같다. 누군가는 돈이 없어 꾸미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누군가는 돈이 없어도 단정하고 깔끔하게 살아갑니다. 차이는 마음의 여유에서 비롯됩니다. 비싼 옷이 필요한 게 아니다. 좋은 외모는 값비싼 옷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나에게 잘 맞는 내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는 옷 한 벌이면 충분합니다. 옷의 시대는 이미 공급과잉의 시대입니다. 중요한 건 수가 아니라 조화입니다. 그리고 그 조화는 나의 자기 돌봄에서 시작됩니다. 외모를 가꾸는 일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 보내는 존중의 신호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겨야 세상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몸을 감취하는 순간 삶은 무너진다. 지금 내 몸은 어떤가? 소화는 잘 되는가? 잠은 깊이 자는가? 거울 속 내 얼굴은 기운이 있는가? 몸은 삶의 그릇입니다. 몸을 돌보지 않는단 아무리 삶의 내용이 좋아도 그릇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이 그릇 관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건강은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습관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외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돌보는 마음, 그것이 삶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외모는 자존감이다. 몸을 가꾸는 일은 나를 가꾸는 일이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을 것이다. 네 나이에 뭘 꾸미고 살아. 그냥 편한 옷 입고 편하게 살면 되지. 하지만 그것은 단지 게으른 위로일 뿐. 삶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는 고백이기도 하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외모를 말하면 허영이라 여기고 옷차림을 가꾸면 착시라 단정해왔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다. 외모란 나의 태도로 내면의 자존감이 표출되는 얼굴이다. 세련됨이란 나를 향한 애정이다. 관심만 있으면 싸고 편안하며 몸에 어울리는 옷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관심이다. 진심이라는 사람은 외모의 변화가 느껴지는 순간부터 자존감이 깨어난다고 말했다. 그 말은 곧 내가 내 몸에 관심을 두는 순간부터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고가의 옷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질, 나의 취향이 잘 맞는 재질, 그리고 내 표정을 밝게 해주는 감각. 이 모든 것이 합쳐질 때 그 사람만의 품격이 완성된다. 첫인상은 곧 삶의 신호다. 옷은 단지 몸을 가리는 것이 아니다. 표정은 단지 감정을 담는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은 나는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신호이다. 그리고 그 신호는 우리가 아무 말 없이도 세상과 소통까지 해준다. 지식이 아무리 많고 내면이 아무리 깊어도 그 사람의 인상과 표정, 몸가짐은 그 모든 것을 단순히 기억할 수도 있다. 그러니 외모를 가꾸는 일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첫걸음이다. 후속 이야기이고, 그러나 세상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존재는 거울 속의 내가 아니라 바로 평안의 자식이다. 이번엔 자녀와의 관계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자식은 결국 떠난다. 집착을 거둬야 평화가 찾아온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자식은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예쁘다. 하지만 그 품 안에 오래 붙잡아두려는 순간 우리는 가장 큰 실수를 범하게 된다. 자식은 결국 떠납니다. 그것은 법칙이며 그대로 흘러가야 할 자연의 섭리입니다. 새는 때가 되면 둥지를 떠난다. 한때는 하루에도 수차례야. 부모 곁을 맴돌던 아이가 점차 발걸음을 줄여가고 어느새 연락조차 뜸해집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정신적, 육체적, 재정적으로 자립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50대를 넘긴 동무라면 자식의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라 성장의 증거임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고독은 인생 후반기의 그림자. 혼자가 된 지 어느덧 10년. 한부모로 살며 고독과 외로움을 이웃 삼았다면은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묻는 것을 들었다. 어떻게 혼자 지내려? 외롭지 않으세요? 그럴 때마다 나는 묻습니다. 외롭지 않다고? 아니요,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견뎌야 할 고통이 아니라 살아야 할 감정입니다. 책은 고독을 다스리는 도반이다. 나는 책을 통해 이 고독을 견뎌왔습니다. 법정 스님의 글고들은 내 속을 파고들어 영혼의 구석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고독은 인생의 그림자와 같다. 때로는 시리고 때로는 아프지만 결국 내게 말을 걸어오는 친구다. 그 말씀은 내 마음을 쓰다듬 듯 울려 퍼졌습니다. 부부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외로움은 찾아옵니다. 자식이 아무리 수도해도 고독은 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독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고독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 후반기의 태도입니다. 고독은 내면의 근력이다. 혼자의 시간을 능동적으로 살아내는 힘. 고독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양면적이다. 누군가에겐 슬픔이다. 또 누군가에겐 자유다. 결국 고독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노년은 완전히 달라진다. 1. 고독감 수용적인 외로움의 그림자. 첫째, 고독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다.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시간이 멈춘 듯 느껴지며 스스로를 세상에서 고립된 존재로 인식한다. 이런 고독은 감정의 남떨어지로 떨어지는 문이다. 슬픔, 허무, 쓸쓸함, 우울, 무기력. 이 감정들은 사슬처럼 얽혀 사람을 자기 연민 속에 가두고 만다. 고독감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을 외로운 존재로 정의해버린다. 그리고 세상은 그를 점점 더 고립시킨다. 이 고독력 능동적 존재로 살아가는 신. 둘째, 고독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다. 혼자 있지만 결코 고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 세상과 단절되지 않은 홀로 있음 속에 충만한 에너지. 이런 사람은 말한다.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홀로 있는 시간을 살아난다. 그들은 타인 속에서도 자기 존재를 잃지 않으며 혼자서도 우아하게 살아간다. 이들을 우리는 고독력이 있는 사람이라 부른다. 고독력은 근력처럼 단련된다. 고독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헬스장에서 근육을 단련하듯 마음의 근육도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단련해야 한다. 무엇으로? 즐거운 일, 가슴 뛰는 취미, 자기만의 시간, 책과 사색,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백. 고독한 시간을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살아내는 법을 익히는 것이다. 함께 있어도 홀로 설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이는 말한다. 나는 부부가 함께라 외롭지 않다. 그러나 걱정 스님은 말한다. 부부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인간에게 고독은 있다. 실제로 지나친 의존은 상대가 떠난 후의 붕괴를 더 크게 만든다. 결국 인생은 혼자 걷는 길이다. 함께 가는 듯하지만 모든 고통과 의미는 결국 나 홀로 간단하고 깨달아야 한다. 후속 이야기이고 그러나 마음만 단단해선 안 됩니다. 노년에는 또 하나의 큰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고수이길 유혹이라는 이름의 덫입니다. 계속해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은퇴 이후 돈으로 돈을 걸겠다는 한사는 버려라 지혜로운 노후의 경제관. 살다 보면 은퇴했으니 이제 돈 좀 굴려봐야지. 이젠 수입 좀 나야 할진다. 이런 말들을 자주 듣게 된다. 그러나 놀랍게도 노후 사기의 상당수가 바로 이 욕망에서 시작된다. 고수익이 산업되는 순간 인생은 무너진다. 수익률 20% 확정입니다. 한 달만 투자해도 이자 나옵니다. 이런 말들은 은퇴자들의 마음을 자극한다. 나도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나도 한 번쯤은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욕망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불안정한 모금으로 사나고 결국 삶의 마지막 여유까지 누군가의 사지 속에 빼앗겨 버리게 된다. 왜 경험은 많은 사람도 속는다? 사람들은 말한다. 내가 세상을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사기 같은 건 안 당해. 하지만 사기꾼은 그런 자신감을 노린다. 그들은 조금만 더 걸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불안과 내가 속을 리 없다는 자만을 동시에 자극한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단지에서 가장 순수했던 이들이 가장 잔혹한 상처를 입는다. 돈은 지키는 것이 진리다. 렌트 이후의 자산은 늘리지 않아도 된다. 그저 잃지 않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다. 물고기를 더 잡으러 나가려다. 그물까지 떠내려 보내지 말자. 노년의 정제는 공격이 아니라 수비다. 욕심을 내는 순간 삶의 여유는 사라지고 불안이 삶을 잠식한다. 결국 만든 것은 나 자신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 들어도 바보가 되지 않는 7가지 마음의 자세를 살펴보았다. 가족은 영원하지 않다. 오래된 관계만 고집하지 마라. 무의미한 만남은 줄여라. 외모는 자존감이다. 자식은 떠난다. 집착하지 마라. 고동력을 키워라. 고수이지 유혹을 정지하라. 이 모든 말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명제가 있다. 결국 남는 것은 나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의 마음을 대신 들여다보지 못하고 당신의 삶을 대신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은 나와 나 자신의 관계다. 자신을 믿고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단단히 수용하라. 그렇게 살아간다면 비록 혼자이지라도 외롭지 않으며 비록 가진 게 적을지라도 풍요로울 것이다. 돈도 인격이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사라진다. 삶의 어느 시점이 되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나지 않겠어? 하지만 그 편함이라는 말은 때로는 가장 위험한 환상이 되기도 합니다. 노년의 정제에는 단 하나의 금지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수익이라는 말입니다. 고수이지 유혹은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한 번 그 유혹에 빠지면 정제적인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퇴직금, 연금, 노후자금이라는 소중한 씨앗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지는 재정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엄, 그 사람의 남은 심, 그 사람의 신뢰관계까지 붕괴시킵니다. 이처럼 무서운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내 안의 욕망을 먼저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욕망을 다스리는 힘은 자연의 이치로부터 비울 수 있습니다. 주말 농장에서 비운 지이 나는 지난 3년간 주말 농장을 꾸려왔습니다. 고구마, 옥수수 같은 작물을 직접 재배하며 삶의 근본적인 원리를 다시 비우게 되었지요. 현재 잡초 관리를 소홀히 했더니 수확량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자연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노력한 만큼만, 그리고 애정한 만큼만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연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뿌림대로 거둔다. 이 단순한 진리다. 세상 어떤 투자 이론보다 더 강력한 두근입니다. 호의를 베푸는 이의 진짜 의도. 우리는 살면서 이런 상황을 겪습니다. 10여 년간 연락 없던 옛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해옵니다. 오랜만이지? 잘 지내지? 그런데 말이다. 처음엔 반갑습니다. 하지만 이내 드러나는 것은 부문 요청, 투자 제안 또는 모호한 부탁들입니다. 세상에 이유 없는 호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다정해지고 그간 없던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다면 그 속에는 반드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무덤에도 이유가 있고 호의에도 계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기일수록 이런 관계의 속속셈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의 품격을 정하는 것은 벌어들이는 방식이다. 분도 결국은 사람의 손에 거칩니다. 그 손이 얼마나 깨끗한가, 얼마나 정직한가, 그에 따라 돈의 무게와 품격이 달라집니다. 노정산 할머니가 비 오는 날에도 팔던 진박으로 10원, 100원 모은 돈, 농부가 땀에 젖어 매일 돌본 작물로 얻은 수확, 그리고 한 직장에서 묵묵히 쌓아온 퇴직금, 이 모든 돈은 그 사람의 인내와 삶의 예한이 묻어있는 고귀한 자산입니다. 반면 로또 1등에 당첨되어 얻은 돈,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 챙긴 이익, 그리고 타인의 신뢰를 저버려 얻은 수익은 그 자체로 불안정하며 거칠고 쉽게 사라집니다. 돈은 다루는 철학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도시락 브랜드 스노우폭스의 김승우 회장은 돈을 모으는 기술로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버는 기술, 모으는 기술, 굴리는 기술, 다루는 기술. 이 중에서도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표 다루는 기술 결표입니다. 어떻게 쓸 것인가? 어디에 쓸 것인가?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그것이 결국 나의 마지막 인생을 어떤 색으로 물들일지를 결정합니다. 종호 결국 당신 곁에 남는단 한 사람.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이야기를 돌아보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결국 남는 건 나 자신이다. 내 몸을 돌보는 것도, 내 외모를 단정히 하는 것도, 고독을 견디는 힘도, 자식과의 거리도, 사람과의 관계도, 그리고 돈을 다루는 태도까지 모두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여운과 깊이가 달라집니다. 인생 후반기에 가장 필요한 문장, 그 하나. 삶의 품격은 스스로에게 얼마나 진실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작은 물결이라도 남기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을 버릴수록 마음은 넓어진다. 자존감으로 사는 노년의 품격. 나이 들면 남는 건 자존심밖에 없다. 이 말을 가끔 듣곤 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되묻는다. 그 자존심은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반평생은 쌓고 나머지 반은 버리는 것. 산문집 자존감의 저자 김웅식은 말합니다. 사람은 자존심 없이 태어나 반평생을 자존심을 쌓으며 살고 그 남은 반은 그것을 허무는 데 쓴다. 이 얼마나 적합한 문장입니까? 우리는 인생의 절반을 나를 지키기 위해 자존심을 세워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자존심이 나를 고립시키고 사람을 잃게 하고 길이를 차단하기도 합니다. 원칙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온도. 나는 옳다는 말이 관계를 더 나아지게 한 적은 없습니다. 내 주장이 아무리 옳아도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존심은 논쟁에서 이기게 할 수는 있어도 관계를 지키지는 못합니다. 50대 이후부터는 맞고 틀림보다 기분과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존심은 벗어던져야 따뜻함이 들어온다.
자존심은 버린다고 쉽게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연습은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져주고, 조금 더 기다리는 것으로 자존심을 덜어내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덜어내는 만큼 마음에는 온기가 들어옵니다. 어린 시절 낡은 옷 한 벌에서 배운 자존감. 나는 어릴 적 천천히 어려워 새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항상 친척이 입던 옷을 물려받아야 했고 그 사실이 너무 부끄러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자존심은 외부 시선에 예민하지만 자존감은 외부의 평가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자존심은 치동적인 자아, 자존감은 능동적인 나 자신입니다. 자존심은 덜수록, 자존감은 더할수록, 자존심은 줄일수록 마음이 타문해지고 자존감은 키울수록 삶의 중심이 단단해집니다. 이 둘은 마치 음과 양처럼 한 몸에 함께 있지만 그 방향과 에너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자존심의 갑옷을 걷고 자존감의 옷을 입을 시점에 서 있습니다. 뭔가 하나 움직이지 않는 사자와 수도자의 결단. 하는 수자가 길을 걷다가 뒷목을 가로막은 사자를 보았습니다. 수도자는 여러 번 외쳤습니다. 지켜라, 사자야. 내가 가야 할 길이다. 하지만 사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수도자는 말했습니다. 사자가 비키지 않으면 내가 돌아서 가면 되지. 그는 군중 속을 헤치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 짧은 문파는 우리가 인생에서 지켜야 할 단 하나의 태도를 말합니다. 내가 오를지라도 굳이 고집하지 않는다. 이 마음이 바로 나이 들수록 더욱 필요한 삶의 품격입니다. 종잠. 바람이 부는 방향을 탓하지 말고 돛을 세워라. 이제 우리는 열지의 잔을 따라 삶의 후반기를 위한 깊은 사유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가족은 영원하지 않다. 관계는 갱신되어야 한다. 무의미한 만남은 줄여라. 외모는 자존감이다. 자식은 결국 떠난다. 고동력을 치워라. 고수이질 유복을 경지하라. 돈은 벌기보다 지켜야 한다. 자존심을 덜고 자존감을 키워라. 마음은 내 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젊지 않지만 그렇다고 늙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삶의 가장 지혜로운 시점은 무엇을 더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덜어낼 것인가를 고민할 때입니다. 당신 안에 등불 꺼뜨리지 마십시오. 그대가 혼자라 느낄 때, 세상이 등을 돌렸다 느낄 때,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 외로울 때, 그대 마음속의 등불을 먼저 켜십시오. 그 불빛이 당신의 길을 비추고, 당신의 사람을 이끌고, 당신의 남은 힘을 품을 것입니다. 마른 삶의 그림자다. 침묵에서 피어나는 지혜의 언어. 세상은 자꾸 말을 요구합니다. 더 많이 말하라. 더 크게 말하라. 더 빠르게 말하라. 그러나 삶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말의 양보다 결을 따지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해서 문제되는 경우는 있어도 말을 아껴서 후회한 경우는 드물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말걸. 하지만 대부분의 후회는 참지 못하고 한방에서 비롯됩니다. 말은 생각이 열매입니다.
하지만 여물지 않은 생각은 입을 통해 나오는 순간 공의가 됩니다. 그런 말은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남의 마음을 적시지 않습니다. 침묵은 가장 능동적인 대화다. 박경철의 자기 혁명에서는 말합니다. 침묵은 가장 능동적인 대화다. 침묵은 생각을 낳고 생각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 침묵은 도치가 아닙니다. 침묵은 생각의 공간이며 내면을 다지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나왔던 침묵의 세계와 다시 들어갈 침묵의 세계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고 침묵은 짙어집니다. 말이 많은 곳에는 반드시 거품이 있다. 말은 정보를 담고 말은 감정을 전하고 말은 신뢰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말이 많으면 그 안에는 반드시 거품이 있습니다. 그 거품은 부풀린 자아일 수도 있고 왜곡된 진심일 수도 있으며 사람을 홀리는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의료기기 행사장에서 무료 체험을 받고 200만 원 넘는 기기를 사겠다고 하셨을까? 나는 이미 알았습니다. 말이 많은 곳에 진실은 없다는 사실을. 그 제품은 거품이 많았고 그 말들은 허점이었습니다. 말의 시대, 그러나 말보다 귀한 것은 침묵. 오는 말은 넘쳐납니다. 광고도, 설명도, 강의도, 추천도 무엇 하나 침묵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말은 말 속에 있지 않고 침묵 속에 숨어 있다는 것. 최초의 말이 아니라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말은 탄생하고 언어는 차려지됩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는 사람. 나이가 들면 자동으로 어른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고백처럼 그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은 말로 어른인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말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 입보다 뒤를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 어른이 되기 위해 책을 가까이 두고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말은 적게 하는 연습을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결국 좋은 어른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는 이제 11개의 장을 통해 문연의 품격, 후반기의 지혜, 그리고 마음의 자세를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는 질문 하나. 좋은 어른이란 누구입니다? 그는 화려한 지식을 말하지 않지만 한마디에 진심을 담는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과 어울리기보다는 한 사람과 깊이 공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존심보다 자존감을, 말보다 침묵을, 억지보다 배려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어른이 되기 위해 오늘 하루 우리는 더 조용히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도 좋은 어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책과 함께, 생각과 함께 이 채널이 여러분 삶의 조용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작지만 큰 응원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쫓기지 않는 50대를 사는 덕의 더 깊은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